안녕하세요. 하슬라 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미술사를 가르쳐줄 미술교사 이충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 줄어든 과제를 보고 어떠셨나요? 괜찮았죠? 미술 수업이 여러분에게 이 험난한 온라인 클래스 안에서 약간의 쉼터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제를 좀 적게 내든지 아니면 영상을 조금 짧게 하든지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 4강 매드고어에 대한 복습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점점 미쳐가는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생트의 산토닌이란 성분 때문에 고흐는 황시증을 얻었고, 또 튜존이란 성분 때문에 정신착란, 환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고흐는 점점 미쳐갔었죠. 그러다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귀는 다 자르지 않았고 얼만큼 잘랐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예, 귓불만 잘랐었죠. 귀를 자르고 고흐는 자화상을 그렸고, 그 자화상 속 표정은 매우 심란했습니다. 이어 글작가들에게 아주 희귀하게 나타나는 하이퍼그라비아라는 정신병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고흐는 화가가 되고 딱 5년 동안 작품을 하면서 완성된 작품만 900여 점, 미완성 작품까지 합치면 약 1100여 점에 달하는 그런 작품을 그린 엄청난 다작화가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흐가 죽기까지 1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마지막 최종장 피날레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 피날레. 자, 고흐의 지금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또 튜존에 의한 정신착란과 환각, 간질까지. 간질이 뭔지 아시죠? 그 드라마 보면 흰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간질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고흐는 평생 동안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판 작품이 단 한 작품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동안 딱 한 작품만 판 거예요. 어지간히도 인기가 없는 화가였죠. 그림을 그리려면 붓도, 또 물감도, 캔버스도 사야 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작품을 못 팔았으니까 당연히 돈이 없었겠죠. 그리고 고흐는 술도 많이 마시는데 그럼 생활비나 작품 하는데 드는 돈이 어디서 나왔나? 바로 고흐의 동생, 제 1장에서부터 꾸준히 슬쩍슬쩍 나오고 있는 바로 동생 테오입니다. 테오가 고흐의 후원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고흐의 작품 활동비, 또 생활비 등을 대고 있었죠. 그런데 테오는 동생이잖아요. 고흐는 형이고, 형으로서 고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동생에게 용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맨날 동생한테 받은 돈으로 사는 고흐는 아마도 자존감이 바닥으로 치달았을 겁니다. 보통 이런 순간 그렇게나 멘탈이 약했던 고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고흐는 여기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치료하자. 알코올 중독도 정신병도 다 치료하고 다시 제대로 시작해보자.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형이 돼보자.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선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이 그림은 그 당시 그렸던 그림인데요. 엄청 분위기가 심각하죠? 선은 삐뚤빼뚤하고 하늘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흐가 들어갔다던 정신병원이 여기가 아닐까 싶겠지만 아쉽게도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당시의 고흐의 그림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시죠? 그림의 터치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고, 자,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터치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역시나 그 고흐가 그렇게나 좋아하던 노란색과 파란색의 배색이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고흐가 있던 병원인데요. 그 고흐가 있던 병원의 병동을 그렸습니다. 잠시만 보고 그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이리스라고 하는 한국어로 하면 붓꽃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병원에 있던 아이리스를 그린 그림인데요. 왼쪽의 아이리스를 보면 평소처럼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합을 사용해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리스는 시리즈, 즉 연작으로 여러 장을 그렸는데요. 오른쪽 아이리스를 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알겠나요? 자, 그림에서 노란색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란색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황시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과 같죠. 고은은 정말 열심히 치료받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도 황시증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고은은 인생의 역작을 하나 그려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림, 바로 그 그림, The Starry Night.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노랑이 메인은 아니지만 고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랑과 파랑의 배색을 여전히 사용했고, 또 최근에 보이던 그 꼬불꼬불한 선들과 거친 터치가 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우 그림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팝 가수 중에 던 맥린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습니다. 자, 그 던 맥린은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이 영상과 함께 그 소개글에 링크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던 맥린이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작곡했다든 이 스테리 스테리 나잇을 틀어놓고 잠시 영상을 멈춘 후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선생님이 여러 방법으로 그림을 읽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 별다른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그림을 느껴보는 것도 훌륭한 작품 감상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고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명작을 사실 고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태호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별이 빛나는 밤이란 작품을 그렸는데 난 사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가 있다고 해요. 다음은 이 그림에 나오는 별과 관련된 고우의 편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 왜 하늘에 빛나는 점들에는 프랑스 지도의 검은 점처럼 닿을 수 없을까?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려면 기차를 타듯이 우리는 별에 다다르기 위해 죽는다. 여기서 아마 타라스콩이나 루앙이라는 거는 지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하늘에 떠있는 저 별에는 갈 수 없을까? 이런 감상을 적은 글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고우가 태호에게 보낸 편지지만 딱히 태호에게 하는 말이 없죠. 태호에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스타도 페북도 없던 시절이라서 고우는 이렇게 태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감성글을 쓰고는 했습니다. 이 편지에선 뭔가 죽음을 암시하는 듯 하기도 하네요.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해 느끼기라도 한 걸까요? 고우가 저 거칠게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스케치도 없이 순간적인 느낌에 따라 휘적휘적 그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고우는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기 전에 완벽한 스케치를 하고 철저한 계획 아래 그렸기 때문이죠. 보통 별이 빛나는 밤, 더 스테리 나잇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방금 전에 봤던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사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그림은 화가들에게 한 화제, 즉 그림의 소재로서 여러 화가들이 이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도 이 작품 하나만 그린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장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도 더 스테리 나잇인데요. 보통 구분을 위해 The Starry Night in Outer 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제목은 그냥 똑같이 The Starry Night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 별이 빛나는 밤도 있습니다. 이 그림도 잠깐 감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흐의 이 명작들이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고흐의 강의의 마지막이자 고흐 인생에게도 마지막이었던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Filled with Crows. 이제 고흐가 죽는 해인 1890년입니다. 말 그대로 까마귀가 있는 밀밭이란 제목인데 그림을 잠깐 감상한 후에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날씨가 어떤 것 같나요? 일단 이 밀에 눕혀진 방향을 보면 일단 적어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둠이 밀려오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까마귀고 어디부터가 어둠인지 묘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 까마귀 부분과 이 위쪽에 있는 어둠 부분이 이쯤 되면은 알 수 없게 혼잡하게 그려져 있죠. 뭔가 묘한 느낌을 줍니다. 고흐는 이 밀밭에 나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고흐가 죽을 때 이야기를 듣기 전에 죽기 얼마 전에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대성당에 많은 까마귀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곧 봄이 오고 종달새가 돌아오겠지. 하느님은 땅의 표면을 새로이 한다 라고 쓰여있다. 보라, 나는 모든 사물을 새로이 한다. 그리고 신이 대지의 표면을 새롭게 하듯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가슴에 힘을 불어넣고 새로이 할 수 있겠지.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이전에와는 다릅니다. 이전까지의 고흐와는 다르게 어떤 화가로서의 어떤 자신감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요. 보라, 나는 모든 사물을 새로이 한다. 본인이 뭔가를 그려낼 때 새롭게 표현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차올랐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고흐의 공식적인 사인, 즉 죽은 이유는 바로 자살입니다. 죽기 직전에 저런 희망적인 글을 썼는데 자살? 공식적인 사인이 자살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자살을 했을까? 그냥 믿기에는 의심이 들어 선생님이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뭔가 미심쩍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흐의 사인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총기에 의한 자살입니다. 권총으로 자신을 쏘았다고 하는데요. 그 법의학자에 따르면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경우에 실탄을 탕하고 발사를 하면서 손에 미약한 화약 성분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흐의 손에서는 화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럴 일은 없지만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권총으로 자살을 한다면 과연 몸에 어디를 쏠까요? 팔? 다리? 보통은 머리를 쏘겠죠. 왜일까요? 머리를 쏘면은 고통 없이 한순간에 죽을 테니까. 권총으로 자살을 하며 몸을 쏘는 바보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고흐의 총상은 몸통 쪽에 있었습니다. 뭔가 많이 의심스럽죠? 여기까지 듣더라도 많이 의심스러운데 세 번째,
당시 고우가 살던 동네에 10대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아주 나쁜 패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쁜 패거리들이 이 왜소하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그 고우를 자주 괴롭혔다는 증인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일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밀밭에서 고우는 총을 맞았는데요. 아까 이 밀밭에서 죽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밀밭에서 총은 맞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 밀밭에서 고우가 묵고 있던 숙소까지는 약 1.6km 정도로 꽤나 먼 거리였습니다. 고우는 이 거리를 스스로 걸어왔어요. 스스로 걸어와서 숙소에 도착했고 피를 흘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당연히 이 숙소의 주인은 깜짝 놀랐겠죠. 복부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의사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우는 이 점점 죽어가는 와중에도 숙소 주인에게 의사를 부르지 말아달라고 만류를 합니다. 과연 고우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만약에 의사를 불렀다면 고우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삶 마지막 순간에 다른 것들은 어찌하지 못했겠지만 스스로 의사를 부르지 않음으로써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만큼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인을 여전히 자살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1890년에 그렇게 고우는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은 괴짜 화가였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지금은 어느 누구 하나 고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화가가 탄생했고 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총 5장으로 준비한 고우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고우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미술은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미술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 그 외에도 무궁무진한 길이 있죠. 선생님은 이렇게 조금은 재밌게, 조금은 사소하게 조금 더 이 미술사라는 거를 아주 깊숙이 가까이 들여다보는 게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다, 생각보다 재밌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이 미술사에 흥미를 갖게 되는 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